남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보수 정권과 극우 단체들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데 회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조차 민의 정당인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고 5월 광주의 희생자와 시민들을 엿보이고 상처 입힌 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당사자 3인의 국회의원 전형을 기필코 관철시킬 것입니다. 5.18 광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민주주의 말살과 군사독재 연장 음모 그리고 시민 학살에 맞서서 어려운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만원 등은 5.18 광주 폭동은 북괴군의 적화 전략이다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광주 항쟁을 폄훼하고 광주 시민들을 모욕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표와 증언을 통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임을 명백히 확인하고자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왜곡 부정하는 적폐 세력의 준동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거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보수 세력들의 망발과 망언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진보 개혁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진보 개혁 세력이 단결해서 이러한 문제를 척결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의 세 사람의 국회의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망발 망언을 하는 의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사당이 함께 통과시켜서 법과 제도로 이러한 망발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탄핵 패족 보수정당 망은 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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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망인 의원 즉각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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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족 명예훼손 지만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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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 모독하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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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18의 진실은 어떻게 보면 5.18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5.18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신군부가 또 그 뒤에 있는 전두환 세력이 이 광주를 폭력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항했던 게 바로 1980년 5월에 광주항쟁의 시민들의 시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시작점을 바로잡는 게 5.18의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곡의 기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곡의 기원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김한원이 주장하는 북한에 의한 간첩에 의해서 5.18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이 북한 간첩들이 유언비어를 광주 시민들한테 뿌리고 거기에 자극이 되어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세 번째로는 이 폭동과 북한의 이 간첩의 배후 세력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이 5.18 왜곡의 큰 틀거리입니다. 처음에 계엄군은 북한 점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그냥 이거는 불순물자에 의한 책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5월 24일 날 이창용이라는 간첩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창용이라는 간첩이 다른 곳에서 잡혔는데 이게 5.18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5.18은 간첩과 연결된 거다. 이창용이라는 인물이 재판을 받을 때 5.18이나 5.18과 광주와 관련된 사실은 하나도 적시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창용이라는 간첩을 조작해서 광주의 전체적인 사건을 왜곡하고 이 왜곡된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5.18 전체는 유언비어다. 그리고 5.18 이후에도 80년 이후에도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언비어다라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은 활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80년 6월부터는 난동의 뒤에는 김대중 선생이 있다라고 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군부가 개인의 목적, 전두환을 비롯한 국군을 사병으로 동원해서 시민들을 진압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광주를 왜곡하고 조작했는 게 이 5.18 왜곡의 기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과정들, 특히 2007년 북한국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어떤 역사적 청산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이제 밝혀진 사실 중에 재밌는 것은 이미 그 당시 계엄군은 5월 21일경에 호남 출신 장교들을 광주에 이렇게 파견 보내서 지역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연 광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 그때 당시 파견됐던 장교들이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공수부 부대에 의해 잔혹한 진압이 원인이 되어서 시민들이 더더욱 저항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묵살시키고 광주를 진압했던 거죠. 알면서도 이후에 진압, 더 강한 진압, 그리고 5월 27일 날 무력 진압까지 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5.18 그리고 이제 광주를 왜곡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5.18의 진실이 크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잘 알다시피 1987년 6월 항제를 계기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 개국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광주청문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광주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진압군 그리고 피해자들이 TV를 통해 그 당시의 사실들을 생중계 증언하고 이 내용들이 생중계되었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5.18이 알려졌지만 이 역시 굉장히 제한된 사실들, 특히 2007년도에 밝혀진 조사에 의하면 이 청문회 역시 군부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되고 이 대응,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해라 라는 게 사전에 교육되었다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삼 정부도 이 5.18의 진실을 역사적 책임으로 역사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뒤로
때니까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이 책임자를 고소 고발하고 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원은 고소권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제 더더욱 신림과 근거하게 되면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5.18의 진상규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그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5.18의 진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저희는 5월 21일 집단 발표만 알고 있지만 이미 19일, 20일 계엄군에 의한 발포가 있었다라는 사실, 이 당시 저격병에 의한 조순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 내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헬기 사격까지 이렇게 밝혀내는 게 5.18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18의 진실이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왜곡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 5.18의 역사가 바로 잡힘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제주 4.3항쟁, 그리고 70년대 민주화운동, 여순사건, 그리고 각종 권위주의 정부 하에 있었던 우문사 사건들이 재조사되고 재정립되고 역사적인 청산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배 세력으로 집권했던 사람들의 자신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본격적인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5.18에 대한 왜곡을 하신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분이 처음 왜곡을 한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모욕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면서 5.18도 이제 같이 왜곡을 하는데, 이 5.18 왜곡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만 2002년도에 5.18 관련 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5.18을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하고 있게 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산해내고, 이 생산된 내용들을 일반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면서 현재의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있는 5.18 왜곡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지만원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비학술적인 내용들인데 또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게 학술적이다라는 굉장히 전문가를 사칭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계에서는 지만원의 주장 자체를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위험한 것은 그 다음 세도까지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5.18 기념재단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상에 있는 왜곡 현상들을 이제 전수조사, 그때 이제 지만원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 활동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제 지만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인터넷상으로에서만 왜곡을 했는데, 지만원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나 12.12와 5.18이라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왜곡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무명열사, 영구 그 당시 사망자 중에 가족을 찾지 못하는 무명열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두 분은
1997년도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가 도청 5월 27일 날 도청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예, 어머님께서는 17년 동안 자기 자식을 찾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죄책감에 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하는 이제 지만원을 살아생전에는 볼 수 없다라고. 다시는 특히 이 당사자 5.18 유공자와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인정을 취소하라고 반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시위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 당시 유네스코는 5.18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이거는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5.18 연구자로서 유럽에 프랑스 혁명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다라고,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사회, 세계 사회에서 한국을 알릴 때, 한국의 정신을 알릴 때 5.18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알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공부하고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역사적 과제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왜곡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을 비롯한 5.18 왜곡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만원이 왜곡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군 기록들을 접근하고요. 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클럽이라는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클럽의 광고가 계속 걸리고 있고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무엇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왜곡에 대한 전수조사와 5.18 유공자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법률적으로, 법률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라는 어떤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과거사 정리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논의,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논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은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의 역사는 정말 그 왜곡의 역사였고 또 그것을 진실을 밝히는 역사였다. 지난 39년간 당시 80년 당시 광주 사태, 광주 폭동, 간첩들이 와서 무슨 분자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왜곡이 시작되었고 바로 잡는가 싶더니 20년 전부터 또다시 왜곡이 시작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그동안 바로 잡아졌던, 그래서 지금은 민주화운동의 당당한 역사로 국립묘지에 유공자들이 안치되고 하는 해마다 기념식, 국가 기념식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헌법 전문 수업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1운동이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을 폭동인이 이렇게 빨갱이들의 지신이 해체했다면 우리나라 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또 그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왜곡을 진실을 통해서 밝혀냈듯이 이번 사태도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 물을 사람 묻고 해서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공수부대 개머리판을 머리를 맞아 머리 반쪽이 없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저도 대모하다가 구속도 되고 얻어맞고 뭐 이래서 제 20대 청춘도 완전히 그냥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저도 뭐 다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따지면은 이 광주는 단지 전남 광주에만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고, 우리 이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만원이라는 그 양반이 정신대 그 할머니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결도 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법원에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올라있는 누가 어떤 아이가 또라이가 올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흥분이 되는데 이걸 또 입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입법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리도 따져야 되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따져야 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언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유가작품 뭐 우리 광주 유공작품들도 계시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지속되는 싸움이라는 게 제가 본 다른 나라를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는 나라는 3명씩이나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3명. 그죠? 서울대학 법대 나온 법조인, 그리고 뭐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부정이 불법인 나라가 17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도입하다가 시도하다가 포기한 나라가 3나라.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합법 판결이 났고 스페인, 미국 같은 경우는 부정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단지 국회의원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운동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각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형법의 130조에 대중선동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독일 형법 7장이 공공질서 교란 행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공공의 안녕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가 또 재밌는데요. 원래 이거는 서독이 이제 동독과 이렇게 분단 상황일 때 계급 선동죄, 우리 국가범법하고 정확히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대중선동죄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5년에는 나치 폭력을 집에 찬양하면 이것도 국가범법과 좀 비슷한데 찬양공무죄에 나치 찬양공무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행위의 객체가 개인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개인을 모욕을 하더라도 부정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130조 1부터 4항 독일은 아무래도 나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그 다음에 처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우슈비츠가 없었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유죄죠. 자, 뭘 위반했냐? 제130조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 제185조 모욕, 제189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반. 자, 우리가 이런 걸 참고해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학자인데, 자, 아우슈비츠에서 쓴 그 가스, 독극물 이름이 치클론 B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화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가스를 통해서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우슈비츠 대학살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그래서 1995년에 슈투트가르트 법원에서는 14개월 구명,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마나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박사학위는 못 땄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프랑스는 1881년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홀로코스트 부정 죄가 들어가 있어요. 24조 1항.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약 규칙 국제군사법정 약관 제6조에 규정된 인류에 대한 하나 내지 수개의 범죄의 존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1년의 구금과 4,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4,500유로면 거의 45,000 유로 정도 하면 한 6천만 원 돈 됩니다. 그 다음에 처벌 사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송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옹대학교 인문학 교수 토리송은 르몽드지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며 히틀러 학살 명령 한 적이 없다. 가스실은 없다라고 해서 대학 교수에서 해직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라고 하는 게 1936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86년대에 대표적으로 인종적 정오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대에 또 추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잘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는가 분명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범위를 사회적 합의가 많아지면 넓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처벌 사례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한 거부정당 대표를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걸 판단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사태가 상당히 더 심각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왜곡, 홀로코스트 부정, 비방, 모욕, 훼손 등에 대한 법적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이익측량과 비례성 심사가 주요 관건이다. 독일은 학부와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위헌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이 일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은 다양하다.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는 법적 가치가 다르며 이는 또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다. 유럽의 경우 홀로코스트 부정금지법 제정은 네오나치즘의 성장과 연관입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가 망하고 폴란드 같은 데는 지금 구구파가 또 집권을 했습니다. 구구파는 아니고 우파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3. 이래 언급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4. 법적 규제가 되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중요하면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처벌하려면. 아까 나치 찬양 고문 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개입을 규정한 처벌, 김대중 내란 처벌한 처벌, 이거 다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 합의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같이 가야 됩니다. 5.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여기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최소성이겠죠. 법익의 균형성. 자, 표현의 자유의 침해보다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더 심할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하여 5.18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는 법을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중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이 그렇습니다. 외국,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연간 100건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법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집안원에 대해서 지금 형사 소송이 4건이 병합심리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저도 했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계속 병합되고 있는데 정말 재판부가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입니다. 역사 해석에 다양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군 특수군 있냐 없냐 왔냐 안 왔냐 이걸 이야기하러 하는데 다양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말은 결국 그런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하는 개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이야기에 다른 거 아닙니다. 속으로 그렇게 그 자의식의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당의 지도부라는 게 히틀러 나치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종장하면서 히틀러도 초기에는 다 합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극우 집단들이 하나하나 오면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뭉친 겁니다.
보수적 장군이 히틀러의 극우 세력으로 나치 세력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이 극우적 급진적 경향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단초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신영 박사님 제기한 우리 사회도 이제 홀로코스트 방지법 같은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과 같은 이런 제도화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다 하지만 또 다양한 해석의 문제를 낳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 하지만 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민주정부였다. 그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 이제 4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선거로서는 다음에 박정희가 집권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결국 소위 총통제, 유신헌법을 선포해서 통일주체위원회에 의한 어떤 선거를 했는데 이걸 지키고자 저희들이 이제 80년 5월 항쟁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포로가 됐지만 그리고 7년간의 지난한 어떤 싸움을 통해서 87년대 이제 광주만의 싸움이 아닌 전국의 어떤 그 항쟁, 6월 항쟁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게 이제 87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초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은 저희 그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또 김영삼 정부 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제정해서 소위 그 사업적 판단이나 법적 기반까지는 이렇게 마련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저희 광주 민주유공자 애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5.18 민주유공자 애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가까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이동남 가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 5.18 민주유공자라고는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훈처는 어떻게든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오원단체에서는 그동안의 역사 문제를 사실 실질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또 당사자들 한국 방문하기도 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법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 하고 뒤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게 아니 너희들은 지금 우리나라 그 보훈 업무를 독립유공자 그리고 허국유공자 민주유공자로 해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국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5.18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5.18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뒤집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당시에 5.18 민주유공자 애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 당시에 국가유공자 애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원래 5.18 민주유공자가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보훈단체에서 특히 이제 호국유공자 단체죠. 반대를 하니까 넣기가 곤란하다 해서 특별법으로 만든다 해놓고 5.18 민주유공자 애호에 관한 법률만 만들고 지원 조항을 떼어버린 겁니다. 원래 국가유공자 애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지원 조항을 빼버리면서 저희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조건이 되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하여튼 패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보훈처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럽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법으로만 대응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빵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그 국민들이 이것이 결국은 이 파쇼 체제를 만든 거죠. 이 나치즘 이렇게 파시즘 이게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게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되고 이게 결국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탈되는 부분들을 막은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홀로코스트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교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라고 빠져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은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 세계 대공황 시절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식민지였죠. 그래서 여전히 역사 왜곡, 즉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럽 때 특히 이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사 독재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법에 대한 제정이 아주 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막 가짜 유공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국가보호처. 근데 국가보호처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왜 요구를 하냐면요. 4.19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진압 경찰들이 다수 이제 4.19 유공자로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부상자로 등록을 해서 혁명 부상자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있어요. 그 주축입니다. 5.18 내에도 소위 진압 군인들 혹은 이제 경찰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5.18 당시에 죽은 사망자들 같은 경우 그 명단에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알 수 없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해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훈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일부 공개를 하지 또 다 공개를 안 합니다. 5.18로 누가 훈포장을 받았는지 이걸 저희들이 알아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훈포장 사유 또 유공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낱낱이 국민들의 공개해서 국민들이 훌륭한 정보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참석자 중에서 일괄 질문을 받고 여기 발표자 토론자에게 답변을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동주의 5.18 전북 동주의 소속 이형환입니다. 유공자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다 싶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5.18 유공자는 타 유공자에 비해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수많은 기간 동안에 빨갱이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탄압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맞았으니까 유공자 된다, 뭐가 빠졌으니까 유공자 된다, 이거 가지고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홀로코스트 다 그 하나로 그 사람은 유공자가 돼도 당위성을 가지는데 5.18이라고 하는 항쟁의 사실이 지금까지도 정립이 안 되고 당위성이 없습니다. 우리 유공자들이 좀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확립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당하게 프라이드를 갖고 살 수 있는
방안했던 게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부터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 헌법 정문에 들어가고 국가유공자도 되고 민주시민들도 할 수 있어. 국회에서 저렇게 지금도 뭐 좀비랄까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 헌법기관에 간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는 겸 저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어떤 표현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넓혀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것이 또 전략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예를 뭐 김대중 내란 뭐 이런 거는 다 끝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흩어질 겁니다. 5.18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적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국민 개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10대 이런 애들이 막 올리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전주분인데 막 유튜브나 카톡이 막 와요. 제가 볼 때 완전히 가짜뉴스인데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80이 다 넘으셨는데 방법은 뭐냐? 그분을 개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을 해서 해야 될 것은 그런 엉터리를 공급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야 될 법은 제가 볼 때. 엉터리 뉴스, 가짜뉴스를 만들면 만든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공급을 아예 차단할 방식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개몽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18에 대한 큰 이야기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개개인, 유공자는 개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기록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로 바로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다 수집하는 것 그게 꼭 앞으로 필요하고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보존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러면 이게 5.18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계속해야 되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가 13,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만주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 무장 독립군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가 한 13,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허국유공자는 현재 한 90만 이렇게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맡고 있는 이제 민주유공자와 허국유공자, 독립유공자인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관장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A사에 지급되고 있는 사람이 한 90만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가 지금 4,315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4.19가 2,300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는 다 합쳐봤자 7,5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13,000여 명, 민주유공자가 한 7,000여 명, 그래서 2만 명은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연간 그 조단위 A사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은 허국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반이 소위 그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늘어난 거예요. 껍데기로. 특히 훈포장이라든가 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포장 사유 그리고 유공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실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5.18 민주유공자만 아니라 호국 유공자도 또 전체다 이렇게 다 공개해야죠. 포장 하라는 얘기죠. 훈포장까지도 다 공개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공개해서 우리가 민족의 국가
국가 의원으로서 선양하고 있다면 왜 선양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88년도에 최초의 5.18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는 청문회는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4.3은 나중에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4.3 같은 게 아직 국가유공자로 되진 않았지만은 4.3에 대해서 만약에 빨갱이다 뭐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5.18은 국가 차원의 입장 정리, 즉 보고서가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오게 돼서 되면은 거기에 유비되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처벌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유공자가 돼서도 역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역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번 사건에서 이 3명의 의원에 대해서 명백한 제재의 선례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제재의 선례를 분명히 만들어야 다른 의원들이 다시 이러한 망발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5.18 특별법의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것. 지금 현재 4명의 의원이 발의됐습니다만 다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처벌을 하자, 즉 사법적 처벌을 하자 하는 조항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있고 또 일반 법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우리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반법 만들 방법,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조순영 박사님의 저는 그 제안으로 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하나의 그게 바로 이제 민주시민의 어떤 교육의 시발점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세 번째로 그럼 이번 3명 의원들에 대해서 명백한 국회의 퇴출, 소위 제명이라고 하는 제재를 선례를 좀 남기고 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을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제정을 하고 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주와 호남을 넘어선 전 국민적 저는 결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외변과 역사 왜곡과 이런 것을 날조를 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이건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좀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실 제재라는 선례를 남기고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 제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발전을 맡아주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늘 이 토론에 임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